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정섭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6년 만에 아파트 가격이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이 집값과 매매량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지방의 경우 여전히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면서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 지역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CBS 매거진 월간 토론에선 광주 부동산 시장 현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토론은 유튜브 CBS 매거진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CBS 매거진 시작합니다. 네,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도시공간국 김준영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사랑방신문의 최연웅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광주은행 WM 고객부 자산관리팀의 부동산 자문 담당인 이병철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도 상반기를 지나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사철이 시작됐기도 하고요. 자, 전국 부동산 시장과 광주 부동산 현황에 대해 우리 패널들은 각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우리 김준영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전국과 또 우리 광주를 비교했을 때,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비교했을 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은 상급지 위주로 올해 초부터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고, 더불어서 아파트 매매라든지 전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역으로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신축, 구축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고, 예. 거래량은 소폭 증가했지만 수도권에 비교했을 때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매매가의 경우에는 아직 좀 보합세를 보이고 예. 있습니다. 그래도 네. 약간의 희망적인 부분이 있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으로나 또 거래 시장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 위축되어 있다는 그런 위축돼 부분입니다. 있다. 예. 전체적으로는. 예. 사랑방 미디어의 최연웅 과장님. 네, 그 국장님 말씀과 결이 같고요. 예. 일단 한국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8월까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8월은 이제 마이너스 0.11%를 보였는데 이것이 이제 거래량도 원래 1월에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광주가 원래 한 1,100건 정도로 시작했다가 5월까지는 매월 100건 정도 더 증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5월까지는 한 1,500건까지는 올랐다가 이제 6월 또 7월 이제 더워지면서 특히 8월 또 폭염 때문에 좀 주춤할 그렇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약간 멈춰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월 1,500건 정도의 거래량이 최근 5년 평균치와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상당히 저조하네요. 수치예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적은 거래량 침체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제 가격이 좀 하락세이긴 하지만 이제 하락의 폭은 한참 떨어졌던 22년 하반기 금리 급등기에 비해서는 조금은 옅어져 있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격 선도격이라 할 수 있는 준신축급, 그러니까 5년 이내 아파트라든가 또 그 아파트 가격을 1분위부터 5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비싼 축인 5분위 아파트 예.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이 좀 진정세를 좀 보이면서 이제 정고점이라 그러죠. 이전에 가장 높았던 가격 대비해서 지금 10%에서 20% 가량 하락한 그 정도로 지금 일단은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게 국장님과 말씀하신 대로 결이 같습니다. 자, 이병철 차장님. 예, 저는 일반적으로 와닿는 현황을 이제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요. 서울과 광주의 그 10년 내에 준공된 주요 입지 아파트 실거래 추이를 살펴봤는데, 서울은 2년 전 전고점 수준을 회복하거나 돌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광주는 바닥을 찍은 걸로 보이긴 하지만 전고점 수준 아래가 한 15% 미만에서 이제 계속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세 분의 이 답변이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고 광주는 바닥을 찍었다고는 하지만 약보합세 보이고 있다. 이 수도권은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도 되살아나고 있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차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거래량으로 이제
본다 했을 때는 7월 데이터 기준으로 아파트 거래 현황이 이제 울산을 제외한 대도시가 모두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예. 예, 증가는 했지만 이제 3년 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 수도권에 국한되고요. 수도권에서도 서울만이 이제 올해 1월부터 매월 빠짐없이 거래량이 증가를 했는데요. 7월에는 이제 전월 대비 55%가 증가할 정도로 예, 그 확산세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물론 이제 수도권은 거의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네. 예, 나머지 대도시들은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이 그만큼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오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야기 잠시 후에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광주 지역 상황은 어떤지 최현영 과장님? 네, 광주 지역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이 최근에 왜 올랐는가를 봐서 예. 일단 비교를 네.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던 빌라 예.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그렇죠.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전이되면서 예.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리고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런 행복이 발생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공급 예정량이 적다고 이제 인식이 퍼지면서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좀 일종의 패닉 바잉이 재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도 마찬가지로 빌라 전세 사기 이슈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피해가 좀 발생해서 힘드신 있었죠. 분들도 있었지만 또 이제 일단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나 단독주택 이런 거에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서울은 56%로 아파트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근데 광주는 32%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은 광주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만큼 이미 아파트로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네. 서울만큼의 이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전이되는 건 없었다고 보여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올해 분양 공급이 많았고 입주 공급량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향후 공급 예정량이 적진 않은 편이죠. 그래서 서로가는 조금 결이 다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세 가격이 좀 안정됐었고요. 광주는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아파트 가격도 서울과는 다르게 일단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약보합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공급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잉 공급됐기 때문에 수요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러면 약보합세가 조금 더 유지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내년엔 다시 공급 입주 예정량이 더 줄어듭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26년부터는 다시 또 또, 늘어나거든요. 좀 널뛰기가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평년 수준의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수도권은 그런데 이제 지역 부동산은 여전히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준영 국장님부터. 근본적으로는 한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본다면 이제 분양가 상승 요인, 그렇죠. 두 번째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또 고금리, 또 일시적 공급 증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분양가 상승을 주도하는 게 2021년에 강주 지역 평균 분양가가 1,3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2024년 7월 기준으로 1,800만 원 평균 정말 분양가가 상당합니다.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뭐 여러 코로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예. 건설 원가가 이런 분양가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가계부채가 이제 부담이 되는 수준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대출이 우리 전체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집에 대한 또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LTV라든지 DSR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는 또 9월달에는 스트레스 DSR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수요를 어떤 줄이는 또 이축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예. 고금리는 우리가 보통 집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고 또 매매할 때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자본이 필요한데 결국은 기존의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으로 이전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결국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신규 주택으로 갈 때는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이죠. 근데 그 고금리가 또 수요를 이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강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20년 6월에 이제 일몰제가 공원 일몰제가 도래하면서 일시적으로 분양 공급량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 공급량이 약 12,000세대. 또 재개발이라든지 정비사업지구가 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서 대규모 또 사업지에서 뭐 광천이라든지 전방 일방이라든지 만여 세대가 이제 공급되는 그런 그렇죠. 일시적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수요자의 어떤 부담과 더불어서 또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또 침체로 가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일시적으로 공급은 증가했지만 주택 시장은 멈춰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계속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공급 증가가 지금은 사실 공급이 조금 이제 신청이 건축 인허가라든지 신규에 대한 신청이 저희 시청에 이제 접수된 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과 이 시간차가 이제 정책 시차라든지 갭이 발생한다면 나중에 또 그런 또 사이클 수요의 속에서? 공급 예. 또 부족에 대한 문제가 네.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네. 침체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병철 차장님. 네, 국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나왔는데 이제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역이 이제 국한돼서 볼 때는 일단 인구 감소 부분이 좀 클 것 같고 그리고 그렇네요. 이제 성장 동력이 좀 많이 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약한 부분들도 있고 서울에 비해서 대도시들 전체가 또 약한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둘이 중첩이 돼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수는 계속적으로 이제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서 분화가 되기 때문에 예. 한 10년 이상 늘어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세대 수가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저기 수도권 쪽으로 이제 계속 집중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작은 상승의 그 여지마저도 다 지금 수도권에 뺏기고 있는 예. 입장에서 광역시나 이제 지방 대도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위기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부동산이 침체기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그 고금리 시기나 아까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제 여러 악조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좀 특이한 상황이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서울에 지금 그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까도 그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좀 서울이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 세계적으로 이제 선진국 각국들의 그 대도시의 그 표준에 맞춰지고 있는 부분들이 또 예.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접목이 된다 그러면 서울에 이제 비교하는 부분들은 아예 이제 넘사벽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군요. 예, 그 대도시만의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됐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현웅 과장님. 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침체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이제 다른 통계를 보니까요. 이제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국토연구원에서 매월 주택 소비 심리를 발표하는데 예. 이게 약간 작은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8월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가 일단 105.6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지수라가 0에서 200까지 봤을 때 100을 넘으면은 앞으로 조금 살아나는. 거래 증가랑 가격 상승 의견이 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1년 만에 100을 넘긴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해서 보면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이 먼저 오르고 나서 좀 시차를 두고 다른 광역시들이 뒤따라 좀 올리는 패턴을 보였거든요. 일단 심리가 이게 이번 8월에 처음으로 조금 약간 100 이상을 좀 보였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막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긴 예. 한데요. 그리고 저희 또 하나는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아파트별로 그러니까 새로운 실거래가가 등록이 되면은 이게 같은 타입과 비교했을 때 전 거래건과 상승 거래건지 하락 거래건을 비교하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 몇 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하락 거래건이 훨씬 많았어요. 예. 근데 최근 한 달부터는 이제 비슷해지고 최근 일주일 사이는 상승 거래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것도 조금 더 지속이 되고 누적이 된다면은 잠깐 약보합세가 조금 더 보합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8월 아파트 전세 가격이 또 오랜만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 0.02%로 올랐더라고요.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은 앞으로 매매 가격도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한 달 반전된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또 계속 이어지고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가을 또 이사철되고 이랬으니까 한번 조금 지켜보면 그런 가운데 어떤 추이가 발생하나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이병철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정확한데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강주에 대한 어떤 인구 감소가 아파트 수요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가지는 비전, 광주가 미래에 어떠한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서 정주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변화도 주요하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광주는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이 부분적으로 지금 공사가 77% 예.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동하는 거래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 건 아니고, 예. 그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기대로 작용, 심리로 작용한다면 수요를 또 촉진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예. 있다고 보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뭐 더현대라든지 또 어등산 관광단지라든지 또 신세계 백화점 복합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의 네.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예. 주된 요인이고, 또 일자리를 거기서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광주의 어떤 이런 주택 수요에 대한 어떤 미래의 어떤 밝은 전망을 또 우리가 해볼 네. 수 있는 요소로 또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광주의 그 미래 전망을 아주 밝게 생각해 주셨는데요. 고무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하지만 현재를 보면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분양 전망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차원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택산업연구원 조사를 기초로 봤을 때 이제 우리 시 분양 전망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7월에 120이었습니다. 120. 예.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7월에는 71.84, 또 8월에는 70.6, 9월에는 66.7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이러한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적인 측면과 특히 이제 고금리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 예. 또 기존 주택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신규 주택 시장으로 어떤 우리가 이동하는 데 대한 예. 어떤 제약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민간공원 아파트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해소가 되고 또 그런 환경 변화가 맞물려 간다면 결국은 그런 부담이 되더라도 심리적으로 기대가 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이런 예.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차차 저희는 보고 나아질 것이다. 예,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가 지금 밝기 때문에 네. 민간공원 특례 사업 등으로 인해서 또 물량이 실제로 많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 광주 부동산의 신규 물량은 어떤지 최현웅 과장님? 네, 막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공급과 분양 물량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미분양이 나왔건 이후로 사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네. 배경을 좀 먼저 통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분양 승인 물량을 봤을 때 2020년에는 광주가 5,800세대, 21년에는 3,300세대, 그리고 22년에는 4,000세대에 불과했어요. 예. 그 당시가 이제 저희가 조성 대상 지역의 규제가 시작이 되고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분양 시장이 확 죽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분양 못했던 민간공원이라든가 예. 정비사업지들 일반 분양 물량이 작년부터 몰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만 9,200세대가 분양 승인이 됐고 올해는 7월 누적 통계인데 벌써 1만 2천 세대를 넘었습니다. 네. 그만큼 단기간에 과도하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다시 아는 것처럼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계약률이 거의 수직 낙하를 하게 됐고 미분양도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올해 4분기와 내년까지는 신규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특히 네. 저희 쪽 플랫폼에 이제 광고가 보통 들어오거든요. 분양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근데 광고가 들어오는 물량이 현저히 좀 약간 줄어드는 그런 좀 모습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 분양을 앞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지들이 또 있잖아요. 예. 이것들도 최근에 좀 많이 알려진 것처럼 시공사와의 갈등 때문에 일정을 좀 예측하기가 힘들어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 더더욱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크게 분양을 할 게 눈에 띄는 게 사실은 거의 없고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공급 선행 지표라 볼 수 있는 인원과 실적도 지금 네. 올해 7억 누적이 3,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 5년 평균 1년에 보통 1만 세대가 광주가 인원가가 났고 건축 착공 실적도 마찬가지로 거의 1년에 1만 세대가 보통 나는데 착공 실적도 지금 3,800세대, 인원가 실적도 3,000세대밖에 안 돼서 아마 향후 또 공급이 좀 약간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이렇게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미분양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병철 차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6월 기준으로 1,720건의 그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7월에는 1,370건으로 줄었습니다.
일단 광주의 경우는 그 미분양이 그렇게 과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7월 기준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2,700여 건, 저희랑 인구수가 비슷한데도 그렇게 상당하네요. 많은 수치를 예. 보이고 울산은 2,400여 건으로 네. 그 광주보다 1,000건 이상 둘 다 많고요. 대구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많은 물량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약 10,000건 이상의 예. 미분양 아파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구별로 본다고 하면 이제 북구가 541건으로 가장 많고 강상구, 서구, 동구, 남구 순으로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북구가 조금 다소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아파트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두 개 아파트 현장에서 대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 요인을 또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시에서 미분양 아파트 통계에 대한 부분은 준공 후, 준공 전, 예. 또 사업자들이 미분양이라고 우리한테 신고를 한 그러한 것들로 이제 파악을 하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주도적으로 이제 미분양을 지금 그렇죠.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 되는데 우리 준공 후는 사실 우리가 208세대입니다. 준공 후에 안전 준공 후에 미분양된 부분이. 근데 거기서 이제 준공 단계에서 준공 전 단계에서 신고 들어온 게 약 한 1,370세대, 70개 아파트고 우리는 잠재적으로 이제 어차피 착공 승인은 났지만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됐다고 신고가 접수가 안 된 또 수치들도 있거든요. 예. 그걸 잠재적으로 이제 우리가 잠재적 미분양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통계로 본다면 약 6,300세대 정도.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 미분양 관리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요. 우리 세대 수가 약 45만 세대 됐는데 한 2%면 약 9천 세대가 넘어가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이제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미분양이 사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광주의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고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미분양 문제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 국장님께서 좀 먼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한 요인은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 그렇죠. 측면을 무시할 수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금리나 이런 부분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가계의 어떤 판단, 투자에 대한 뭐 신규 아파트 매매에 대한 판단을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집중 공급이 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좀 그렇게 좀 작용하고 있고요. 뭐 이제 분양가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양가도 지금 여러 가지 건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분양가를 또 부추기면서 미분양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분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최현웅 과장님. 네, 분양가 부분을 조금 보충 설명 더 한다면요. 허구에서 이제 7월에 발표한 광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평당 1,826만 원이고 또 이제 비교해서 지금 구축 아파트 가격은 얼마인가를 봤을 때는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평당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1.7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분양을 받을 때 옵션이나 확장비를 포함하면은 사실상 지금 살고 있는 집의 2배 가격이라 더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는 것처럼 지금 대출도 비싼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2배 정도 아파트를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는 쉽게 설득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청약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의 하자 이슈도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과연 이 아파트가 내가 분양을 받았지만 안전하게 잘 지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 심리도 또 좀 더해졌다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수요가 위축된 와중에 작년부터 특히 대단지 위주의 아파트 공급이 한꺼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시장 공급 충격이 좀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또 새로 분양될 단지들이 조금 뒤로 미뤄지거나 일정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기존 미분양된 단지들에서 적극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은 미분양 물량이 주인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병철 차장님 좀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네, 그 분양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아파트들 그 개별 그런 조건들, 뭐 옵션 등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뭐 세세하게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감안이 네. 되겠지만 이제 단순히 그 평당 분양가로 본다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차이에 분양이 완판되느냐, 미분양이 되느냐, 미분양이 속출하느냐 이런 차이로도 나오는 경우들이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면은 뭐 30평대다 그러면 5, 6천만 원 그 정도 차이가 될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그 가격이 하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손해를 보면서 진행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보다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난다. 물론 이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되면 아무튼 전세 가격에 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조 과장님? 네, 입주 물량부터 먼저 설명을 예. 드리면은 작년 광주 아파트 준공 실적, 그러니까 새로 네. 준공이 돼가지고 입주를 시작한 아. 아파트 국토부 발표를 보면은 작년이 4,400세대 정도였고요. 네. 올해는 9,000세대 가량. 두 배 가량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전세 가격은 이제 신축의 준공 공급량과 좀 반비례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해에 이제 공급량이 적으면은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이제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이 좀 보합세를 보이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젊은 신혼부부가 좀 첫 시작으로 신축 전세를 좀 선택하는 수요가 좀 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두 통계 간의 관계, 상관관계는 좀 앞으로도 좀 깊은 관계를 가지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내년도 신규 입자량은 다시 좀 5,000세대 정도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세 가격도 그래서 다소 이제 안정세를 보이게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하지만 또 내후년이 26년부터는 다시 1만 세대로 회복할 것 같아요. 지금 민간공원 아파트들이 26년부터 입주를 할 걸로 예정이 되는 네.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물론 내년 입주량이 그래서 적지만은 그 내후년부터 또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다고 해도 가격 급등하기보다는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예. 보입니다. 네. 자, 신가동의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과 광천동 대규모 개발 사업. 많은 이런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해당되는 곳은 얼마나 되고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준영 국장님? 지금 이제 광주 우리 시내에서 정비 사업으로 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이 21개소입니다. 이 중에 재개발이 17개소, 재건축이 4개소입니다. 네. 뭐 상황별로 본다면 사업이 이제 본 궤도에 지금 착공에 들어간 어떤 사업지구는 계림 4구역, 또 주월 장미 아파트, 오남 3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본 궤도에 들어갔고 예. 2026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곳은 학동 4구역, 또 강천동, 또 양삼동, 누문, 신가 5개 사업장으로 여기 세대 수는 약 16,300세대 정도가 지금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착공 준비 예. 중에 있고요. 예. 장기화된 사업장은 나머지 13개소가 지금 이제 추진이 구성이라든지 조합 설립 정도 추진된 사업장입니다. 예. 그리고 강천동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우리 시에 이제 특별 건축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단순히 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강주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좀 하이 퀄리티, 하이엔드 그런 상품들을 좀 추구하고 싶어서 이제 조합 측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 분석하고 있고요. 신가동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라든지 이제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8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13개 사업장은 조금 고민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보면은 부동산 침체 때문에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조금 침체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로 네. 구성된 부분은 조합원들의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 또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 시장과 달리 어느 정도 자기 수요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그에 맞게 속도를 맞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장기화 사업장이 여기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런 가운데 그 광천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요, 이병철 차장님? 네, 광천동은 이제 광역적인 입지 상태를 보아도 이제 광주광역시의 딱 정중앙에 그러죠. 예, 예. 위치하고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 세대 이상의 규모의 경제도 있는 데다가 인근의 그 방직 공장 부지에 들어오는 새로운 세대수들도 또 생겨날 거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근접해 있어서 같은 예. 생활권으로 또 형성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런다 그러면 그 이제 상당한 규모가 형성이 될 건데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교통 대란이 예상이 되는 만큼 또 시 차원에서도 또 교통에 대해 부분에 대한 또 해결책을 또 제시를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더 나아지는 측면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다 아시겠지만 방직 공장 부지와 터미널 부지 양쪽으로 이제 대형 쇼핑몰을 문화시설이랑 겸해서 같이 이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여건이 훨씬 좋아지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 예. 또 지금 현재로서는 광주 천변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아파트들이 다 인기가 지금 좋거든요. 예. 뷰도 좋다는 그런 평가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방금 우리 이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광천권역에 약 1만 세대에 가까운 신규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거기가 이제 강주의 중심이 될 겁니다. 앞으로 될 건데 중요한 게 이제 교통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이고 모두가 그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에 요구도 하고 시도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시가 관련해서 광천권역 전반적인 교통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대자보도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광천권역은 15분 컴팩시티로 지금 보행 중심의 컴팩시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교통 인프라로는 상무 강천선 3호선 이번에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고요.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시비를 하나도 안 드리고 이 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남북으로 연결하는 BRT를 우리 백운동부터 광주 공고까지 두 개 동시에 실시하는 거죠. 예, BRT가 더 먼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암교 쪽에 우리 강천 재개발과 관련해서 다리를 지금 4차로인데 8차로로 예. 확장하고 다리를 또 추가로 건설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분산 대책을 고민하고 거기에 맞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인프라가 좋아도 결국은 대중 차를 가지고 나와버리면 이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또 인식 전환도 분명히 그렇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시민 의식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자, 조금 이제 화제를 바꿔서 전국적으로 역대급 불황으로 봐서 건설업 폐업과 법정 관리 신청도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주는 어떤 상황입니까, 국장님? 사실 이 부분 정말 이제 가슴 아픈 네. 또 건설 산업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전방 후방 쪽으로 미치는 효과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저희 라디오 방송사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법정 관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24년 9월 현재 폐업 신고가 31건이 네. 접수됐고요. 작년 동기비해서 작년에는 16건, 약 배가 93.8%가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종합건설사가 그런데 전문 건설사도 52건 또 폐업 신고가 해서 상당히 많이 상당한 수준이네요. 상당히 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의 또 중견 건설사 중에는 법정 관리로 지금 들어가 있거나 워크아웃 진행 중인데 6개 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 나머지 6개 사들은 법정 관리 인가는 낮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법정 관리 받으면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한 또 건설사 그런 폐업이라든지 법정 관리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예.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허그라든지 또 노동청 등 이런 협력업체에서 임금 체불이라든지 또 새로 거기에 입주할 입주민들에 대한 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건설업 부도로 인한 국민의 걱정도 상당히 큽니다. 이 부도 때문에 아파트 공사가 멈춰진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최현웅 과장님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법정 관리 진행 중인 한 건설사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건설 중이 있던 한 현장 3곳에서 4곳 정도가 공사가 멈춘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허그에서는 일단 이 수분양자들께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 이행 절차를 좀 마치고 그 현장은 이제 공매를 통해서 이제 매각을 하려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9월 초에 보도를 보니까 아파트 한 곳은 수의 계약으로 이제 매수자를 찾았다고 해요. 다만 이제 환급 이행을 했던 그 대위 변제금보다 절반 정도 낮은 금액에 매각이 돼서
허그 쪽에서는 이제 한 240억 정도의 손실을 불가피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나머지 곳들도 이제 공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좀 과연 매각 매수자를 잘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특히 네. 이제 오피스텔 같은 곳들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네. 공매가 남아 있는 곳들 중에서. 근데 최근에 광주 오피스텔이 최근 몇 년 동안 공급이 엄청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의 수요가 못 따라주는 상황이라면 매각이 좀 쉬운 상황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에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추진 상황에 따라서 집값과 가계부채 진정세 등을 확인한 후에 금리를 움직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앞으로 뭐 한두 달 정도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 매수 회복 가능성은 어떤지 최현웅 과장님. 네,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또 한국은행도 시기를 조율하면서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수요 회복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은 분명히 보이고요. 다만 단기간의 급등보다는 특히 광주는 좀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그 이유는 먼저 2년 가까이 지금 광주에서 거래가 침체를 보이면서 시중에 쌓여 있는 매물이 엄청 많아요. 많아요. 네, 예. 그리고 또 가격 상승에 대한 신호가 보이면 그동안 관망을 하다가 기존 거주주택을 팔고 이제 상급지로 그렇죠. 이동하려는 분들이 늘면서 네. 공급이 다시 한번 늘어날 수가 예, 있거든요. 예. 또 이제 증가한 이미 미분양에 때문에 이제 그 단지들이 이제 당첨 발표 후 6개월이 지나서 이 분양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예. 그래서 시장에 계속 분양권 매물도 공급이 되게 예정이라서 이렇게 되면 매수자들, 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수요의 네. 분산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실수요 외에도 투자 수요도 더해져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투자 수요가 다 서울로 몰려 있는데 또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최근 통계를 보면은 그 서울의 상승폭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벌써 약간 활력이 약해지는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방으로의 풍선 효과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병철 차장님 좀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금리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내 금리 인하는 다음 달 뭐 10월 정도를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11월까지 가야 인하할 예. 거다라는 좀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금융 여건이 이제 안정적인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회적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이제 충분히 확인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이유로는 이제 미국이 인하했다고 해서 바로 따라가는 거는 좀 너무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시그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곧 하락기로 접어들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투자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제 우리가 규제 기간이 길었고 고금리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악조건을 버티면서 이제 학습된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 효율성을 좀 더 고려를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다 보면 또 얘기를 하게 되지만 결국 이게 양극화로 결국에는 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0년형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 높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기업형 20년 임대주택 도입한다고요? 10년형 같은 경우 또 이번에 확장해서 20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집 소유에 대한 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삶의 질은 좀 올려주기 위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예. 그런 제도인데요. 먼저 10년형을 말씀드리면 민간 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자기들이 취득 등록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등록 사업자들한테 대한 혜택은 무엇이냐? 8년 정도 임대 후에 양도할 경우에 그 양도 차익의 50%를 감면하는 그런 부분. 예. 10년이면 70%까지도 양도 차익의 어떤 세금을 감면하는 부분이 있고요. 20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 내에 100세대 이상을 임대 리츠사가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가 부동산 투자회사죠. 거기서 그걸 소유해서 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20년 이상 여기는 의무적으로 2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에 대해서 이제 주거 비용 부담은 덜어주면서 더불어서 이제 또 삶의 질은 또 높여주는 예. 그런 효과가 있고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공급과 수요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광주 주거 복합 비주거 시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 봅니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 좀 규제 정도가 높다던데 이건 최현웅 과장님께서 한번 실제로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광주시가 지난 2019년 3월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해서 주상복합 건물의 비주거 시설에 대한 의무 면적을 기존의 10%에서 15% 이상으로 상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2019년에는 광주의 이제 분양이 가장 활랑을 띨 때라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예. 상당히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이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대규모 주거단지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규제를 강화해서 상업시설을 좀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던 걸로 보입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에 주상복합 건물의 비주거시설 의무 면적은 10%거든요. 네.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이 점에서 지금은 광주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규제가 좀 강하게 된 그런 케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강하지만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현재 그러면 광주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규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최 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 지금 공실률 통계를 보면은 네. 광주 지금 평균 공실률이 16%입니다. 상당하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뭐 전대 후문 지역은 약 30% 예. 정도. 그리고 이제 충장로라든지 시내권 28%. 이걸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봤을 때 16%인데요. 어제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예. 타 시에 비해서 특히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특광역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다 10%지 않습니까? 10% 이상이거든요. 비주거 그 상가 비율이. 근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 그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고 네. 결국은 또 거래 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인터넷 그 전자상거래 환경으로 많이 바뀌면서 오프라인 상가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10%로 인한 안으로 지금 예. 안으로 해서 어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지역 상권 활성화나 또 이게 건축과도 맞물려 건축 경기와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어제 입법 예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가 공실률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광주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요, 이병철 차장님? 네. 이제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통계 자료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 상권별로 나눴을 때 네. 전남대 상권 부분이 도드라지게 공실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됐는데 광역시 평균으로 친다 그러면 최고 수준은 아니고요. 세종시가 가장 그렇군요. 높고 세종시. 예, 울산, 대구 그리고 이제 광주 순서인데 네. 그런데 이제 전남대가 워낙에 이제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그 2분기 최근 자료로 본다 그러면 공실률이 38.7%인데 1분기 때 전국 1등을 했었습니다. 아주 좋지 네. 않은 1등인데 이때 이제 40%를 넘겼었기 때문에 이제 공실률이 심각하다,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규제 완화가 이제 공실률을 낮추게 한 방법인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죠. 예. 개정을 하고 있고 아마 조례 개정이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예. 조례 효력은 연말 안에 개정이 되면은 연말부터 아마 10% 규정으로 적용해서 그게 그러면 조금 이제 공실률 상당히 줄어들겠죠? 아마 시장에 뭐 긍정적인 네. 시그널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광주 부동산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우리 시청자들이 이런 부분은 좀 어떨까 생각해요. 그래도 뭐 부동산 거래 적기, 이사하기 좋은 시기, 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철 차장님? 예, 저 개인적이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편하게 한번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국가적인 악재, 뭐 IMF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 적기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가 아니라 이사할 때? 이제 뭐 필요할 이제 때 그 매매로 이제 소유를 투자를 하고 하려고 할 때나
그 이제 실소유, 실거주 예. 아니면 실사업용도 이 그런 부분으로 실사용 목적에 이제 큰 비중을 두고 결정을 할 때가 가장 이제 투자 적기고 네. 지금 그 현재 그 흐름상으로는 어떤 그 단순한 투자 또 투기에 가까운 투자 목적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투자 부분으로 이제 집중해서 본다 그러면 이제 언제냐보다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살 건가, 어디를 살 건가 하는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지 않나.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개별 부동산을 본다 그러면 인기 있는 부동산들은 뭐 이미 바닥을 찍었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이제 투자 적기가 되는 투자 적기. 게 될 거고요. 이제 인기가 없는 부동산 아니면 좀 하락 요인이 있는 그런 부동산들은 이제 조금 뭐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네. 네. 그 뭐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효율성을 더 이제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는 예,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이제 본인의 그렇네요. 그 교통 환경 그리고 그 교육 환경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현웅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거주 중인 구축 주택을 팔고 상대적으로 더 신축으로 가고자 하시잖아요. 그렇죠. 통계를 보더라도 광주의 무주택 가구 수와 유주택 가구 수의 비율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집을 이미 사신 분들이 예. 또 다른 집으로 이제 갈아타는 그렇죠. 그런 수가 계속 예. 발생하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지금 구축 주택이 팔려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지역의 전반적인 거래량 규모가 예. 지금보다 20% 정도는 더 늘어야 이게 평년 수준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이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 통계 지표는 일단은 주택 소비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먼저 살피시고 지금보다 좀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 상승하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아마 그때 근처 공인중개사분들께 문의를 하셔가지고 예. 거주지 이주를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회복하는 기미는 언제 보일까요? 물론 그건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지만 예. 아마 8월에 잠깐 이제 반등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 3-4개월 이상은 더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다만 이제 실거주 목적이라면 특히 5년 이상 거주하실 목적이라면은 이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신의 그렇죠.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축급 아파트가 가격 방어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개별 단지마다의 조건과 상황이 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가격 변동에 좀 매몰되기보다는 본인이 필요한 곳 감당 가능한 가격 이 선에서 최적의 아파트를 찾으시길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올 하반기와 내년에 이 광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면 어떨까요? 김준영 국장님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에 앞서서 시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시민들한테 또 수요와 공급과 관련해서 광주가 매력적인 공간으로 정말 가치 있는 공간으로 느껴지는가, 예.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느껴지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결국은 이런 기대 심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정책으로 개입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강주의 변화들이 계속 시민들한테 기대로 작용한다면 소비 심리는 또 살아날 수도 있는 네. 부분이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이제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정책 수단,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비주거 비율 완화라든지 이런 건설 경기 또 뭐 촉진을 위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입하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2030 예. 주거 정책 종합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또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그 제안이 되는 대로 만들어지는 대로 한번 네. 또 인터뷰 해주시고요. 네. 최현웅 과장님. 네, 또 저는 회복 요인과 또 하락 요인 두 가지 요인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복이 된다면 그 요인으로는 먼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고 예.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입주량이 올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일단은 준신축급 아파트부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 요인은 이제 정부가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최근에 DSR이라든가 대출 여건을 좀 악화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입주량은 적지만 내후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투자 수요가 유입이 제한적이라는 거, 그것이 좀 상승에 있어서는 좀 억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멀리 좀 본다면은
일단 인구 감소와 가구 증가 둔화 상황에서 일단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수익성의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면 예. 현재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지어졌던 수많은 택지지구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노후화가 되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강조 비율이 56%가 넘고 30년 이상 70%가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노후 주택들의 주거 환경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고 이런 것들에서 건축자분들의 수요가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고 또 심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병철 차장님. 예,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광주는 큰 변동 없이 이제 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이제 그때 좀 유지가 되어 주거나 그때 다시 좀 더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뒷받침돼서 내후년의 호재, 그러니까 2026년에 광주의 호재들이 선반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2026년에 아까 말씀하신 2호선 개통 부분도 있고 여러 대규모 사업의 그 가시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인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해서 그 전체적인 그 거시적인 흐름이 이제 상승세다 하는 부분들만 이제 심리에 많이 반영이 되면 예. 광주도 그 이후에는 눌려왔던 가격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 예. 네, 세 분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시 부동산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해 봤는데요. 광주시 도시공간국 김준영 국장, 사랑방신문 최현웅 과장, 광주은행 WM고객부 자산관리팀 부동산 자문 담당 이병철 차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BS 매거진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